그 우크라이나 지원 연락관 그룹에 56개국이 들어있는데 우리나라도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3년여 동안 지원을 해줬는데 우크라이나가 참패하고 있다면은 그 사이에 지원을 끊었겠죠. 우리도 이렇게 계속 지는 전쟁에 지원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을 지는 걸 그대로 보여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방은 언론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서는 약간 이걸 인정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전부 다 거짓이라 생각하시면 그 사실에 좀 가깝고요. 그리고 이게 거짓 보도하지 않았으면 서방이 전쟁을 처음부터 할 수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진재일 교수님 모시고 최근의 러우 전쟁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성정길 TV 시청자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군사력 분야를 연구하다가 퇴직하고 현재는 금호공대에서 초빙 교수를 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무기체계 관련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재일의 군사력 이야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러우전이 벌어진 후에 국내 언론이나 유튜버들이 방송하는 러우전에 대한 내용이 서방의 언론을 너무 그대로 전달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전황과 전쟁에 대한 이해가 다소 현실과 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치나 국제관계학이나 투자자나 여러분들이 지정학적인 어떤 정보 소비자들이 군사력을 좀 이해를 하는 걸 좀 돕기 위해서 이 블로그를 만들었으니까 가끔 오셔서 포스팅도 보시고 혹시 방송에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좀 그래도 글로는 좀 길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같이 와서 공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최근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실제 상황은 또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금 전황은 어떤 상태인가요? 예, 러우전에 대해서 현재 보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뭐 가끔 공격이나 드론이나 이런 보도 혹은 뭐 광물 협정이나 전성절 행사 그리고 뭐 푸틴 트럼프 통화 이런 내용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상당히 소강 상태로 들어서 그런 인상을 가지고 계신데 실제로는 굉장히 확대 중에 있습니다. 가장 전쟁이 치열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전 이후에 가장 격렬하고 앞으로 더 전쟁이 확대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도가 축소된다는 것은 서방에서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고 유럽이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하고 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전반적인 전황 상황은 이게 좀 복잡한 이야기지만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요거 지난 1개월간 그 전쟁 상황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전투가 한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공중 공격이나 드론으로 공격을 하는 게 2,400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뭐 야포로 때리는 거 그것도 1,300건. 뭐 이게 발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공격 횟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발수를 곱하면은 몇십만 발, 몇백만 발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주요 전선으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국경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서 시작해서 이제 동북쪽 방향으로 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쭉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데 쿠르스크 지역에 대해서 이제 작년 8월부터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했거든요.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 4월 초에 대부분 다 정리되어 버리고 이제 아직도 공격을 하고 있지만 의미 있는 세력은 없고요. 그 밑에 이제 벨고로드 지역에 같은 수미 오블라스트고 이제 러시아 쪽으로는 이제 쿠르스크 주라고 오블라스트라는 게 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쪽으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다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뭔가 러시아 땅을도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일방적으로 러시아의 공격만 받고 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인데 사실상 이제 그쪽으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크라이나의 다른 전력에 좀 작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두 쪽이 이제 약간 이제 우크라이나가 공격하는 쪽이고 그 밑에 이제 하르키프라는 도시는 우크라이나의 제2의 도시입니다. 제2의 도시인데 이제 러시아하고 굉장히 국경이 가깝게 있죠. 그쪽에 전 하르키프 주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이제 그 볼찬스크라는 쪽에서 공격을 하고 있고 남쪽에서 이제 쿠피안스크 북쪽에서 또 공격을 하고 있어서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국경 쪽에 있는 하르키프 쪽을 쭉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전선 이동이 심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그 공격이 일어난 것은 한 뭐 10% 미만의 땅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걸 막아야 되니까 병력을 분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종의 그걸 조공이라 그럽니다. 주된 공격 외에 이제 분산하기 위해서 조공을 하는 것이죠. 조공은 여러 가지 지역이 있는데 주공과 조공 입장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러시아가 공격하고 있는 쪽은 이제 주공은 이제 루안스크하고 그리고 도네츠크, 소위 말해서 돈바스라는 지역이 주공이고 그 밑에 있는 두 개의 주, 자포로지아하고 그보다 더 남쪽에 있는 헤르손 지역은 조공입니다. 헤르손 지역은 드네프로 강 하구에 있기 때문에 강폭이 10km 이상 되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이제 일찌감치 2022년 9월 달에 철수를 해가지고 러시아가 다시 내려와 있고 그래서 그 공격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최근에는 거기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니까 전반적으로 크게 공세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군을 지금 분산시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지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북쪽부터 동북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전선 상황을 소개드리면은 쿠르스크에서는 이제 수미주는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그리고 쿠르스크는 러시아 땅이고요. 그래서 이제 쿠르스크를 이미 다 점령을 했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다 회복을 했지만은 그 완충지대를 확보하라는 그 작전 지시에 따라서 이제 푸틴이 내린 작전 지시죠. 그래서 한 10km 이상 제 생각에는 한 40-50km까지 갈 것 같습니다. 포사거리를 벗어나게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미의 주도인 수미라는 도시가 이제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우크라이나는 거기에 당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약간 동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 벨고로드 지역에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격을 꽤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중대급 플러스 정도씩 이렇게 몇 군데 분산대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큰 영향은 안 미치고 그것도 계속 뺏었다 뺏겼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찬스크는 이제 아까 하르키프 방향에서 이제 북쪽과 남쪽, 그러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북동쪽하고 남서쪽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공격하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브란스크하고 이제 이 하르키프를 구별하는 데가 이제 그쪽에 오스킬 강이라고 있는데 드니프로 강의 지름입니다. 그 강이 꽤 그래도 이제 지도상으로는 별가이지만 실제로는 조금 약간 강폭이 넓은데 거기를 러시아군이 도하 작전을 해가지고 작년 말부터 소위 말해서 교두보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제 브릿지 헤드 혹은 또 이제 하한 두보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를 확보해 놓고 나면 이제 뒤에 후속에서 전력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강을 건널 때는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은 다음에 이제 중장비들을 계속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쪽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이 건너 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앞으로 계속 공격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돼 있다 보시면 되고요. 북동쪽에 있는 볼찬스크 지역에도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 러시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나중에 보시면은 빨간 선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인데 볼찬스크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본격적으로 하진 않고 이 정도로 계속 들어오면 우크라이나를 막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병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병력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앞으로 먼저 점령이 되고 나면 앞으로 하르키프를 가져갈 공산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그 다음에 루안스크 돈바스 지역은 쭉 전체 전황을 보시면은 이게 ISW에서 나온 미국의 전쟁연구소에 나온 최근 지도인데요. 여기 동그라미의 크기나 이게 이제 지금 최근에 전쟁이 격하고 있는 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넓은 큰 동그라미는 전쟁이 상당히 격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이 전반적으로 이 모든 전선에서 러시아가 지금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고 여기서 핵심적인 지역은 포크롭스크라는 지역인데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 전 전선의 그 물류 허브 같은 경우거든요. 보급 기지이기 때문에 여기를 장악하고 나면은 이제 다른 쪽으로 전력 투사하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 근처들이 늪지나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교량을 통과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뭐 감자밭이나 옥수수밭이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통로가 이 넓은 지역이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장악하고 나면은 이제 굉장히 힘들죠. 요 보시면은 이 근처에 굉장히 많은 길들이 나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가 허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남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포로지아, 헤르손, 여기 왼쪽이 이제 자포로지아인데 자포로지아도 그동안에 2년 이상 가만히 있다가 최근에 작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끌어들이는 거고요. 밑에 심지어는 헤르손에도 이 강폭이 되게 넓은데도 여기서도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부분적으로 약간씩 도와도 하기도 해서 이 우크라이나 군을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한 중심부인 도네츠크가 상당히 비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하고 있고요. 루안스크 전선도 아까 이야기했는데 여기가 이제 오스킬강을 건넌 그쪽이고 그 밑에 이제 쿠피안스크란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도 이미 진입을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작전하는 순서는 이제 방어선이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침투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쭉 시도를 하다가 어디 약점이 발견되면 거기를 툭 뚫고 들어갑니다. 그걸 첨입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방어선을 무너뜨리면은 이제 무너뜨리는 그 모멘텀을 가지고 쑥 들어가죠. 쑥 들어가가지고 꽤 길게 들어가는데 그러고 나면 측면이 노출되니까 측면을 보강하기 위해서 뒤에서 이제 그쪽으로 전력을 투입합니다. 그러면 측면이 쭉 보강이 되면서 계속 넓어지겠죠. 넓어지 가지고 이제 조금 더 가고 조금 더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째 보면 뭐 수정이 이렇게 나중에 그 크리스탈이 이렇게 형성되듯이 소금이나 이런 게 형성되듯이 우리 종류석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들어가 가지고 진출한 다음에 다른 쪽에서 똑같은 걸 해가지고 포위를 쭉 합니다. 양쪽 포위를 하면은 그 포위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철수하거나 소탕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기 영역을 확보한 다음에 다시 또 그걸 무한 반복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천천히 지속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선 이동이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런 걸 방어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손실을 엄청나게 입었습니다. 예, 그렇고요. 여기 있는 그림들을 보시면은 특히 이제 여기는 지금 그 카르키프 오블라스 여기는 제가 빨간 호를 그려놨는데 나중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포위를 할 거다. 이제 요게 다음 작전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이제 더 많이 벌려야 되겠죠. 이 양쪽에서.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보시면 되고 이 밑에 리만이라고 하는 중요한 지역이 있는데 여기 또 이제 여기서도 지금 최근에 한 7, 8주 전부터 엄청난 돌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 선이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시점이 있는데요. 그 시점을 지나서 이렇게 계속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선을 지나서 이렇게 많이 왔다는 건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돌파를 했다는 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루안스크 전선은 거의 우크라이나가 잘 막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밑에 내려오면 이제 그 토레츠크인데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따라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2023년 5월 달에 끝난 바흐무트 전투가 굉장히 격전지였습니다. 그 바흐무트 전선의 바로 서쪽에 있는 게 토레츠크인데 이 토레츠크가 사실상 거의 함락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군 대부분 쫓겨나고 잔당을 처리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되게 중간에 있는 데인데 굉장히 취약한 상태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도네츠크 전역에서 토레츠크는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국경인 드니프로 주까지 상당히 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전반은 이제 공업지대하고 광산지대가 많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숨어서 방어하기가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데가 포크롭스크인데 여기가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기 돈바스 전체 허브고 지도를 보시면은 철로도 되게 많고 고속도로도 같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장악하면 이제 되는데 이 동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도로를 하나 장악했고요. 여기 서쪽에도 이 밑에 이제 중요한 고속도로하고 철로를 장악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선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 그 검은 동그라미로 지은 데가 이제 포크롭스크인데 이 동그라미 면적이 우리 서울 특별시 전체 면적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이제 가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날개를 펼쳐가면서 이제 포위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 상황에서 이제 서쪽에 있는 날개를 우크라이나가 차단하기 위해서 이쪽에 11개 여단을 보내가지고 한 3, 4개월 동안 계속 저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상당히 피곤한 상태가 빠지고 이미 이제 포크롭스크 시가지에 러시아군이 일부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시가지에 진입했다 해서 뭐 통째로 확 뚫린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같으면 하남 일부에 이제 좀 진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여기가 이제 목표고, 여기를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둘러싸기 때문에 이 전쟁은 굉장히 소모전이 되고 여기 오랫동안 버티기가 힘들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요걸 막다 보니까 풍선 효과가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좀 방어가 약해진 쪽으로 러시아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적인 변화는 없지만은 계속 지속해서 밀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숨을 못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 포크롭스크를 제가 몇 지도를 더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우크라이나 군의 배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미군 우리나라 그 단대어 표시에 익숙하신 분들은 잘 안 들어오겠지만, 여기 역삼각형에 있는 이 사각형은 이건 여단 표시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대대 표시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단들이 지금 몇 개 정도 있는지 대략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방어선이나 이런 게 그림이 있기 때문에 군사 작전에 대해서 약간 아시는 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실 거고, 여기에 이제 이게 러시아 쪽 지도자 보니까 러시아군에 대해서는 지금 표시를 안 해놨습니다. 아마 기밀일 겁니다. 그러나 이 빨간 화살표를 보면은 지금 공격하고 있는 방향이, 굵은 화살표는 막강하게 많은 세력이 하고 있고, 작은 화살표는 좀 작은 세력이 하고 있고, 이제 이게 우크라이나 쪽에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선들이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파란 화살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되게 몰리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있는 콘스탄티노프카가 있는데, 여기도 포크롭스크 못지않게 큰 도시인데 여기도 지금 큰 쪽으로는 둘러싸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방향이 보이고요. 조금 더 이거 말씀을 옆에 여러 지도가 있는데 참고로 하시라고 그냥 같은 지도를 놨습니다. 밑에 풍선 효과라 하는데 밑에 있는 이제 이제 이쪽은 남쪽에는 이제 상당히 지금 뚫려가지고 새로 이제 투입을 해놓은 이런 상태고, 여기에 상당히 막고 있는 이유가 요 바로 지금 드니프로페트롭스크라는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주 경계에 지금 가까운 데는 2-3km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포격으로 이미 다 통제를 하고 있는 그 정도로 가까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드니프로가 뚫리면은 새로운 주가 하나 물고 들어가거든요. 이때까지 4개 주에다가 위에 이제 수미는 약간 공격이라기보다 크루스크에 대한 완충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카르키프 쪽은 이미 러시아가 작전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렇게 5개 주가 인발보됐는데 여기 드니프로가 들어오면 6개째 주가 됩니다. 근데 드니프로가 왜 중요한가 하니까, 드니프로를 뚫고 들어오면 여기에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거쳐서 나중에 미콜라이프나 오데사로 갈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되게 지금 걱정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협상을 하고 하더라도 8개 주가 다 걸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터키에서 만났을 때, 이스탄불에서 이제 러시아 대표하고 우크라이나 대표하고 이걸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4개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8개가 될지 9개가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전장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여기 지금 콘스탄티노프카도 보면은 아까 요 포크롭스크 오른쪽에 지도를 보여드렸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크게 외곽에서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를 만약에 둘러싸면은 이 안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들이 대부분 포위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남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여기는 실제로 의미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공격을 하면 우크라이나가 막아야 되니까 분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활발한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게 전쟁이 뭔가 소강 상태거나 이게 끝날 것 같은 기미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격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주도권은 좀 러시아 쪽이 확실히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맞나요? 그렇습니다. 네. 이 전쟁 자체가 뭐 러시아가
계속 헤맨다고 들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방송에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 전쟁 자체가 내러티브 워페어라고 군에서 있는 용어입니다. 작전 중에 전쟁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언론이나 얕던 그 심리전 비슷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송이나 기관을 통해서 전쟁에 대해서 되게 유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상대의 사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특히 이 전쟁은 국제 전쟁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그 우크라이나 지원 연락관 그룹에 56개국이 들어있는데 우리나라도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할 때마다 가가지고 지원해달라는 거 이제 지원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3년여 동안 지원을 해줬는데 우크라이나가 참패하고 있다면은 그 사이에 지원을 끊었겠죠, 우리도.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뭐 한두 번은 지원해 줄 수 있지만은 이렇게 계속 지는 전쟁에 지원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을 그 지는 걸 그대로 보여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방은 언론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뉴욕 타임즈나 이런 데서는 약간 이걸 인정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이 전부 다 거짓이라 생각하시면 그 사실에 좀 가깝고요. 그리고 이게 거짓 보도하지 않았으면 서방이 전쟁을 처음부터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을 할 때 콜린 파월이 그 밀가루 들고 나가 이게 화학무기라 그랬거든요. 유엔 회의에서. 그 이후로 화학무기, 그 대량 살상 무기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이라크를 들어갔어요. 나중에 이라크를 다 장악하고 보니까 WMD가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었으면 처음부터 전쟁을 못했겠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라크는 망해버리고 그다음 그 누가 뭐 책임을 요구할 수도 없으니까 이제 묻혀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죠. 만약에 러브전도 그렇게 되면 그렇게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제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시간이 오래 갔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지지 않으니까 이제 큰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반격에 이번에 성공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러시아가 주도했습니다. 압도적으로 주도한 상황이고 그 지금 나중에 살상비도 보여드리겠지만 거의 10대 1 수준으로 그냥 참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계속 그렇지 않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은 2022년 9월,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하고 나서 한 6, 7개월 사이에 그 러시아가 일방적인 승리를 그 뒤로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 한 번도 2022년 말 이후에 어떤 전투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이긴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졌어요. 특히 2023년 5월에는 바흐무트 전투를 통해서 한 10개월간 전투를 했는데 거기서 완전히 그 우크라이나 군이 최정예가 그 소위 말 프리고진이 했던 와그너 그룹이나 죄수들한테 그냥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였고 2023년 6월부터 이제 여론 공세를 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여론 공세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완전히 참패했습니다. 그때는 뭐 참패한 수준이 아니고 러시아가 5개 방어선을 썼는데 첫 번째 방어선에도 도달한 데가 없어요. 거의 그 정도로 참패를 했고 그리고 2024년도에 그 크루스크 침공을 했거든요. 그걸 해가지고 무모한 작전이었죠. 그 무모한 작전으로 안 그래도 불리한 우크라이나가 거기서 괴멸한 상태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손실을 입은 상태고요. 허갑들이 며칠 전에 허갑이라는 이제 제가 만든 말인데 프랑스, UK, 저머니, 폴란드입니다. 이 네 허갑 애들이 젤렌스키하고 합쳐가지고 트럼프한테 쫄라가지고 지금 30일 휴전을 하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데 휴전하자는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엄청나게 불리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권투하다가 한 10라운드쯤 돼가지고 막 엄청나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한 1시간 쉬고 하자 이거 이야기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리하니까 이야기하죠. 그리고 유리하면 휴전 요구를 안 하겠죠. 자기 모멘텀을 가지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보도 자체가 거짓말인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듣다 보면은 뭐 그런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논리 중에 하나가 뭔가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쟁을 되게 못해가지고 우크라이나 군도 하나도 못 부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동시에 또 뭐라는 거니까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하고 난 다음에 폴란드나 독일이나 프랑스로 올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엄청나게 그 무기력한 군대가 우크라이나도 못 이기는데
유럽까지 침공한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들이 계속 동시에 나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비판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거죠. 이게 상호 모순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1분만 생각해 보셔도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제 언론의 힘이라는 게 무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누가 그걸 따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